인문예술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우리 고은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같이 진행을 했지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친구들은 저 또 설명을 잘 듣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나 봐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래요. 당연하죠. 조정, 질서 유지. 주로 국가에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루는 이렇게 실정을 고려하고 또 실제를 다루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함축적 의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정법은 이제 실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이래요. 누가 만들었대요?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 실정을 이야기하겠죠. 맞춤 규범이래요. 특징이 뭔데요? 강제력, 명확한 절차, 이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정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국가기관이 만든 겁니다. 입법기관이.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 선생님 네모 치면 항상 전제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렇죠. 입법기관이 만든 것만 가지고는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뭐예요? 자연법입니다. 자, 지금 실정법과 자연법을 분류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연법은 뭘 근거를 해요?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대요.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실정법은 변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대요. 따라서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대요.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건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왜요? 자연법이 뭐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실정법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자연법에 부합해야 뭣도 부합한다는 거야? 실정법도 부합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연법이 실정법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대. 자, 지금 자연법의 역사적 인식 과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대요. 땡땡적이라는 것은 땡땡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목적을 중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공동선, 공동체를 추구하는 선, 함축적 의미 선함이죠. 실현을 통해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자연법에 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뭐예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을 통해서 뭘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대요. 이번엔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의 생각이 나온다. 그럼 뭘 인지하면서 글을 읽는다? 그렇죠.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읽는다. 자, 그러면 좀 강조를 해보자면 이걸 해볼까?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아퀴나스, 그리고 쭉 또 내려가 보면 마리탱, 또 쭉 내려가면 메스너,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학자들의 관점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동일한 자연법이라는 이 화제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읽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좀 메타인지를 가지고 글을 읽으면 글이 생각보다 더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아 학파 한번 볼게요. 발전시켰대요.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의 질서에서 순응해야 된대요. 순응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뭐가 먼저예요? 요게 먼저죠. 그러면 지금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을 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선과 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그러면 이 이성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봅시다.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대요.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자연과 조화를 이뤄서 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 도덕 질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게요.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그러면
로마법에 나아가서는 자연법을 근거로 뭘 만든 거예요? 법적 정당성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을 했고요. 중세의 대표적 철학자 이제 아퀴나스가 등장합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대요. 자, 그럼 영원한 법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대. 자, 그러면 자연법이 영원법의 일부, 이게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법 역시 뭐예요?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이에요. 누가 준? 신이 준.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럼 이성적 존재라는 게 또 뭐예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법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퀴나스의 견해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뭘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조금 더한 거야? 신을 조금 더한 겁니다. 그럼 사실 누구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스토아 학파랑 별 다를 게 없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법이 실정법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의 선함을 추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을 인식하고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성적 질서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선과 정의를 실현한다. 이게 결국에 자연법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이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뭘 인식하는 거예요?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하는 겁니다. 로마법도 자연법을 통해서 그래서 법적 정당성을 했고, 아퀴나스. 그냥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이성.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요 말을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좀 되나요? 됐지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현대에 들어서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서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하였다. 자, 그러면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다는 말은 수업 때도 했죠? 그 이전은요? 그렇죠. 외면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크 마리탱이 나오고, 얘는 자연법을 뭐로 본 거예요? 내면적 질서로 본 거야. 자연법을.
내면적 질서 본 거죠. 그렇게 재해석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전까지는 자연법을 어떻게 본 거예요? 외적인 측면으로 봤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 인간은 뭘 가지고 있대요? 선을 추구한대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을 지니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대요. 잠깐만요. 배터리 좀 꽂고 올게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우당탕탕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 문장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은 머리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와 결론 관계를 좀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이 뭔데요?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려는 이 성향을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성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아퀴나스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퀴나스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자연법을 어떻게 인식한대요? 직관적으로 인식한대요. 자, 암기합니다. 직관이라는 거는 생각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내면적 질서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 얘는 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선후관계입니다. 전제와 결론 속에는 항상 시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보면 선후관계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글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과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자연법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성적 추론을 한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이다.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본능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뭐냐? 본능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대. 자, 그러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관적으로 이 자연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났죠? 이러면 이제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대요.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자연법은 변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현 방식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을 했대요. 자, 마리탱은 자연법을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존재와 인식된, 존재하는과 인식된. 존재하는 자연법은 뭐야?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대요. 자, 그럼 존재하는 거는 변화 안 하는 놈을 이야기하고, 인식되는 놈은 실현 방식에 따라서 변화하는 놈이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자, 그러면 대응성 찾는다 치면 얘 뭐야? 존재하는 자연법 이야기하겠네.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이건 뭐예요? 인식된 자연법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르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교육과 지적 성찰이 되겠네.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규범이고,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됐대요.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권은 자연법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줘야 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하네스, 이번에는 누구 나와요? 메스너가 나옵니다. 메스너는 자연법의 이해를 한 단계 확장했대요. 그래서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췄대요. 자, 그럼 마리탱 같은 경우에는 이양대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에 머물렀다고 친다면 메스너는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자,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대. 보자.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실존적인 목적이 내재했다고 보았대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목적들. 그 다음에 A 할 B의 구조니까 이게 개념이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자, 그러면 실존적 목적이라는 거는 인간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 거죠. 여기에서 자기 보존, 완성, 자녀 출산,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 공익 증진 등 이에 포함된다. 예시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실존적 목적을 이야기하겠네요.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대요. 뭐가요? 자연법이. 자, 그러면 메스너의 자연법 사상 한번 볼게요. 자연법을 통해서 뭘 구현해야 돼요? 사회, 제도 속에서
실존적 목적 구현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예를 들어서 예시 대형상 찾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자연법을 통해서 뭐를 하자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추구하자. 이런 말이죠. 따라서 그는 자연법의 공동체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리텐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했대. 모두 뭐예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리탱이라는 놈이랑 메스너라는 놈은 공통적으로 자연법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걸 뭘로 인식한 거예요? 보편적 질서. 누구나 지켜야 될 보편적 질서라고 보는 거죠. 사회구조성에서 구현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리탱은 자연법에 뭘 강조했어요?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가에서 마리탱은 뭘 강조를 했어요? 인간은 선과 공동체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뭘 시키자? 교육을 시키자. 교육을 시키면 자연법을 인식한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되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거다. 그래서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나 같은 경우에 메스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자연법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실존적 목적을 달성해 주세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드드드드 해서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마리탱은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보는 거고, 나에서 메스너는 공동체가 실현해야 될 과제로 보는 겁니다. 이 논리 구조를 잘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가를 이야기하겠네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나를 이야기하겠네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조금 어디다 정리해볼까?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법이라는 것을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자연법이 있어야지 실정법도 뭐 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에 대해서 논의해요? 자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로마법, 그다음에 아퀴나스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뭘 인식한다? 자연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이성의 개념이 뭔데요? 보편적인 도덕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현대적인 측면에서 누구와 누구? 마리텐과, 이름 뭐냐? 메스너, 이거. 마리텐과 메스너를
구분하는 글이다. 이제 좀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요. 마리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선, 공동체 추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면 자연법을 어떻게 인식해요? 직관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기존에 있는 철학자들과는 생각의 결을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메스너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이 있어야지 뭘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존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된다? 사회 구조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칙을 도출한다. 대립하는 학자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논쟁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적 통념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며 공기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다.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자연법, 맞죠?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누구까지? 아퀴나스까지. 그리고 현대에 이어졌죠. 현대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번 갈게요. 법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자연법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 찾으러 가봅시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대요. 눈알 굴리기. 맞네요. 2번 헤라클레이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얘 뭐 하는데요? 목적론적 본성을 통해서 뭘 인식한다고 하네요? 자연법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럼 이게 자연법이고,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가 이 목적론적 본성이나 아까 우리 정리한 공동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보면 목적론적 본성, 공동의 실현,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인간의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자, 그러면 얘들 맞는 말이네요. 3번 인간의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 사상은 이 누군데요? 인간의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했대. 얘네들 스토아 학파 맞나요? 이 스토아 학파는 로마법에 영향 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번도 맞네요. 자, 4번 스토아 학파는 얘 어떤 애였는데요? 이성적 질서 수능을 하면요 선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애들이요. 이성이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제 맞지요. 그렇게 되면은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네요. 5번 아퀴나스 얘 뭐 하는데요? 이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데 자연법이 뭔데? 신이 만든 보편 질서라고 이야기했던 놈이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자연법은 신과의 뜻과는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거 조금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잠깐만. 자연법으로
인간의 이성이 인식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O야 X야? X다. 왜? 뭐가 바뀐 거야? 전제와 결론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에 가와 나. 가는 뭔데요?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 자, 가는 누구? 메스너. 메스너가 아닌데? 걔 누구냐? 마리탱. 미안해요. 마리탱. 나는 메스너와 조금 관련된 놈이었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럼 보자. 가는 개인의 내면적 각성이 제도의 문화 변화를 이끈다. 내면적 각성이 뭔데요? 교육을 통한다. 그래서 뭘 인식한다?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맞죠? 문화의 변화 이끄네요. 맞네요. 가는 인간의 도덕적 성찰과 이성적 자각이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고 보면 마리탱의 인식이요. 자, 도덕적 성찰, 이성적 자각 이게 있으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네요. 3번 나는 사회제도와 정책이 자연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는 메스너의 인식을 나타낸대요. 사회제도와 정책이 뭐 해야 된대요?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된다. 맞네요. 4번 왜 이걸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 실존적 목적을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4번 나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제도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 이성의 구조에 대한 메스너의 인식을 나타내. 개인의 존엄을 통해서 사회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가원하는 모두 자연법이 인간의 존엄 등과 사회적인 포괄하는 성격이 있다는 마리탱과 메스의 공통점 인식. 이거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의 4번 선지에서 조금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출제진들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고 뭐가 결론인지. 이 전제라는 말은 요건이라는 말도 되고요. 물론 의미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줘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시간에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출제진들은 뭘 바꾸는 거예요? 전제와 결론을 뒤바꿔놓는다는 거야. 4번 선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금 메스너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책을 통해서 뭐 해주라? 존엄을 보장해주자. 정책을 통해서 존엄을 보장을 해주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는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존엄을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책을 보장해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기 A, B와 연관해서 설명한 내용 쭉 자는 거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입법 절차를 통해 국가 권력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하였대요. 입법 절차를 통했대요. 무슨 법? 그렇죠.
실정법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했대요. 뭐를 어겼나요? 자연법을 어겼네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연법은 뭐의 전제다? 실정법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 행해진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해졌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었어. 그런데 전후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나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든 강제력을 가진 A라고 볼 수 있군. A가 뭔데요? 실정법. 오, 뭐야? 자, 그럼 강제력 맞죠? 국가의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된 이상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효한 A라고 볼 수 있겠군.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래요. 이것도 맞네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침해한 당시 나치의 독일의 행위는 비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해진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요? 생명을 박탈하고 있으니까 비에 대한 고려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나치 독일의 법률은 A이기에 실정법이기에 도덕 기준의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자, 도덕 기준의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나요? 있지요. 왜요? 지금 자연법이 실정법의 전제가 되는데요. 얘는 지금 자연법을 뭐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이 됩니다. 5번 전후 국제사회가 나치 독일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단죄한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보존 사례로 볼 수 있군. 정답 그래서 4번. 마지막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디귿의 주장과 보기를 읽고 반응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철학자 A와 B에 대한 생각이다. 이것도 뭘로 푼다? 적용 창의적 사고로 접근한다. 가자.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성의 근거에도 내용과 판단은 시대의 문화에 따라. 이건 뭐예요? 요거 생각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부분 생각 나줘야죠. 뭐라고 불렀지? 여기 있었는데 아까?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뭐 말하는 거예요? 인식된 자연법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철학자 A는? 아까 우리 인문예산 2번에서도 나왔어. 얘네들의 지금 뭘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관점을 먼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연법은 다르다. 시대의 문화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보편적 도덕 질서가 아니다.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B 한번 볼게요. 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이며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이에요? 도덕은 허구다. 일단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법이 도덕은 허구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권력 질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누구죠? 아퀴나스, 마리탱, 메스너.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은 자연법을 신의 영원법에 근거한 질서로 이해했으나. 그렇죠. 신의 영원법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조금 포함 관계가 되겠죠? 맞습니다. 철학자 B는 자연법의 존재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렇죠. 왜요? 자연법의 전제가 뭐니까? 허구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니까 1번 맞네요. 2번. 니은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지만 철학자 A는 이성이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의 보편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군. 자, 자연법은 다르다. 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 질서를 형성할 수 없다. 자, 그럼 문화적 역사적 질서가 없기 때문에 보편성 성립이 안 한다고 보는군. 맞네요. 자, 그럼 니은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나요? 한번 가볼까요? 마리탱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고 하고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성향을 통해서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보편성을 찾고 있네요. 3번. 니은은 인간 본성과 이성에 기초하여 자연법의 보편성, 선함, 긍정하지요. 철학자 B는 자연법을 권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군. 산물이 뭐예요? 낳을 산, 생산할 때 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력의 산물이란 말은 권력의 생산물이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법을 권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군. 맞죠? 4번. 디귿은 자연법이 사회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맞네요. 철학자 A는 자연법이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맞네요. 5번.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으로 파악하지만 맞죠? 철학자 A, B는 모두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가변적 질서로 보는군. 자, A는 가변적 질서로 봅니다. 그쵸? 근데 B는 지금 읽어보니까 자연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맞지만 누군 틀렸다? B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문도 길고 문제도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정법, 자연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과적 관계에 있어서 선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선후관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이 나올 때 뭐가 특정한 대상의 전제가 되고 뭐가 특정한 대상의 결론이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한다면 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문예술 3번 해설은 여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